정부가 이 총선 악재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 선거 개입 목적으로 늘 해오던 그 4월 10일 그 국가 결산을 무려 하루 넘겨서 발표를 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 우리나라의 나라 살림에 대한 적자가 무려 87조 원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재정 수지와 함께 이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 재정 지표가 바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4월 10일 날에 발표해왔던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비용이 지난해 예산 발표 당시의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에요. 경기 불황의 어떤 문제라든가 뭐 역대급 세수 감소의 영향,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졌던 여러 부자 감세, 뭐 이런 것에 종합적인 영향들이 미쳤다라고 보지만 그 금액이 너무 크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와중에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된 수치인 87조 원도 이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려 138조 원이나 적자를 받고, 심지어 이를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춰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를 위해서 정부가 이 세수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 꼼수를 쓴 것인데, 특히나 이제 국가 재정 통계에 확인될 수 없는 외국환 평형기금, 외평기금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이게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해요. 저도 이야기하는 게. 줄여서 외평기금을 끌어다 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을 하면서 이 적자 규모를 무려 148조 원이었던 거를 87조 원 규모로, 실제보다 상당히 천문학적 금액을 축소를 한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외평기금, 이게 뭡니까? 환율 방어용으로 쓰는 돈주머니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비상금인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충격 완화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오는 기금인데, 여기에 이제 원화도 있고 달러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 보유한 달러를 이제 팔고 원화를 또 사들여서 이 원화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이 안전 울타리 같은 돈인 것인데, 환율 변동성이 심각하고 또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때로는 뭐 10에서 20조 원의 천문학적 돈이 막 투입되기도 하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가 얼만큼의 외평기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금액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선에서는 해결된다, 이런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보다도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될 방어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털어서 메꿨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들을 국가의 교부에서 받는 비용인 건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부세를 덜 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그렇게 적자를 메워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내용을 좀 보게 되니까, 이게 수입이 만약에 예상보다 좀 덜 들어왔을 경우에 적자폭이 좀 커져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건데, 앞만 봐도 이 지금 정부 발표 87조 원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 수입이 52조 8천억 원 줄어든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에는 총 수입 손실을 더했을 때 이 비용을 합쳐서, 그러니까 87조 더하기 그냥 뭐 간단하게 51조 하면 138조 원이 나오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 지금껏 기획재정부가 이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여러 어떤 기금들을 통해서 적자를 메워온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중에는 외평기금을 통해서 주로 털어낸 건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재정 통계에는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실적은 실제적으로 나아지는 않았는데 통계적으로는 재정이 좋아진 것처럼 숨길 수가 있는 꼼수였던 겁니다. 근데 이 꼼수를 무려 87조 원이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138조 원을 87조 원으로 줄이는데 그 기능으로서 어떤 활용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참고로요, 이러한 외평기금의 문제,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약 50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에 달한다라는 그 예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도 와, 이 정도로 세수가 펑크 났다고, 심각하다,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수 펑크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약 한 6대4 비율로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60%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들, 약 한 36조 원을 중앙정부가 메워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재원, 이걸 크게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거론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불용, 그러니까 즉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약 여기서 불용해서 한 10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계 잉여금이었죠. 이건 이제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혹시라도 만약에 계산에 안 맞는 문제 그런 것들이 터졌을 때 이걸 대처하기 위한 여윳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약 여기서 세계 잉여금에서 5조에서 6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공자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신용보증기금 또는 아니면 뭐 영화발전기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외평기금까지 이렇게 여러 각기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기금들에서 남는 기금들을 보통 중앙에서 한 번에 모아놓은 게 이제 공자기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퍼서 지원하자라는 방식도 거론이 돼요. 근데 공자기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또 손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도 없이 그냥 지들 멋대로 행정부 재량으로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빌려가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이자까지 더 붙여가지고 돌려놔야 되는 비용이에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외평기금의 성격상 이거를 만약에 과도하게 털어내게 되면 결국 이 환율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완충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런 비용이 없으니까 더 끔찍한 수준의 나라 살림을 말아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세수펑크 대응에서도, 그리고 국가재정 통계에 대한 것을 깜깜이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해집어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세수펑크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장기적인 대안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나와야 될 그런 매우 시급한 시점에 이 계획은 완전히 실종되어 있죠. 근데 계속해서 미봉책 성격으로 끌어다가 쓰는 것, 카드 돌려막기예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거는 진짜 웬만해선 써서도 안 될 카드를 들고 와가지고는 그걸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빌리는 비용은 뺀 만큼 이자분에 대한 부담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기금을 탄다라는 것, 기금을 털어가지고 이게 메꾼다라는 것, 이게 애초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당장 작년에만 하더라도요,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이 20% 넘게 증액됐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 항목이 바로 이 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위한 예산이었어요. 이 항목에서만 전체 예산비 중에서 26.1%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털어먹고 있었다, 이걸 돌려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런 기재부의 예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런 깜깜이식 방식은 외평기금만 털어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꼼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해 1월에 그 마이너스 통장을 이걸 써요, 정부가. 근데 이걸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써대니까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60조 세수펑크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마땅한 대안을 모색을 못해요. 어떤 뾰족한 수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하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처럼 거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을 과감하게 줄여라는 어떤 이러한 역행 기조를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어도 세수펑크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하는 상황에서 세수를 더욱더 펑크하게 만드는,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것, 이걸 행정적 차원에서 수습하려던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계속된 어떤 대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렇게 빌린 돈이 117조 원이었던 거고요. 이자가 1,500억 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어떤 꼼수였냐면, 정부발 채권 발행인 경우에 보통 지금의 재정적 상태가 투명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단기 차입금으로, 그러니까 잔고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꼼수를 부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초에 그달 초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으로 땡겨서 아주 펑펑 씁니다. 펑펑 쓴 다음에 말일날에 일시 상환을 하는 거죠, 전부. 그래서 빌렸던 돈이 없게끔 잔고를 0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다음 달로 넘어가자마자 그달 초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돈을 또 대출을 땡겨받고. 근데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정부 재정 상태를 완전히 깜깜이를 시켜놓는 문제 때문에 대응조차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통화량은 폭증하고 유동성은 늘고 물가 관리 아예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통제를 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보니까, 오죽하면 한국은행, 야 니들 이거 하지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이러면서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해 금융통화위에서도 역시나 이런 일시대출 사용, 이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제한해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참,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뭐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었을 거다, 이러면서 윤석열이 내놨던 최근의 담화문 기억하시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서 자신의 치적이랍시고 만들었던 홍보 영상, 그거 왜 공무원들한테 싹 돌렸던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전 재정 기조의 어떤 구축,
이런 것들을 했던 것에 대한 자찬을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뒤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계 조작이 있었던 거죠. 그를 위한 바탕을 깔고 있었던 거죠. 나라 살림 대차게 말아먹고서는 나 잘했지 라면서 이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윤석열이. 정말 가증스럽게 그지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4월 10일 날 원래 일반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의 정상적인 발표가 이뤄졌다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이 진보 야권의 의석수까지 포함해서 188석이 아니라 정말 뭐 190석, 200석까지도 여파를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사건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의 명백한 관권 선거, 총선 개입 문제도 함께 지적될 소식인 거죠. 이러한 통계 조작에 대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의석수를 확보한 범야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지적해 나가길 바라고요. 예, 아주 필수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조사해야 될 수많은 어떤 특검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 통계 조작권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